네, 김 소장입니다. 논문 빨리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문을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을 이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자, 여기서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은 결국 논문을 잘 쓰면서도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빨리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써야 돼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쓰면서도 빨리 쓸 수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요령 같은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써 오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만의 요령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노하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요령을 아무래도 연구 방법이라든가 주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약간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케이스에 맞는 요령 위주로 해가지고 논문을 좀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터득을 좀 해가면서 자신의 논문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얍삽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얍삽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문 쓰는 것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습득을 해서 내 논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논문을 잘 쓰면서도 빨리 쓰려면 이거는 연구의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 같은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줄이기가 좀 힘들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조차도 너무 급박하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든가 이런 상황이시라면 실험을 안 하면 되지. 예, 실험 연구를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실험 연구를 안 하고 조금 더 빨리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지. 물론 이제 실험 연구를 해도 데이터는 나오긴 하지만 실험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빨리 소요가 되죠. 근데 이 데이터도 데이터를 수집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더 빨리 하려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해서 내가 제시한 가설이나 연구 문제를 검증하면 되지. 그러면 시간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석 과정에 대한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논문을 계획을 할 때, 연구 계획할 때 본인이 예?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실험을 하겠다 또는 내가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계획을 세우겠다 또는 인터뷰 계획을 세우겠다 예를 들어서 근거 이론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같이 생활을 하겠다 일정 기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연구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리지. 예.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논문을 좀 빨리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석 과정에서 이 구조적으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 분석의 설계로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분들이라면 지도 교수님과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양해가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험실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무슨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애초에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학문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실험실에 들어가 있는 분이다 할지라도 지금 실험이 계속 되고 있는 그리고 실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뭐 그런 현실성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실험이 아니죠. 논문 쓸 수 있는 이 기간을 땡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방향성을 잘 잡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연구 분석 과정이 있잖아요. 요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논문 컨설팅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논문 컨설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이에요, 상담. 심리 상담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논문에 대한 그 뭐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담. 결국에는 뭐 논문 컨설팅도 일종의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다 보면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제가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자가 되고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내담자라고 하는데 이 내담자분들이 이 갖고 있는 각종 고충들을 다 듣게 됩니다. 진짜 별 고충을 다 듣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충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논문을 이제 쓰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글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이 글을 못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논문을 못 쓰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글을 못 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못 써요. 그리고 본인이 통계 분석을 못 한다. 소프트웨어를 못 다룬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숫자를 1도 몰라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분들이 본인이 논문 하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하에 보태는 게 있죠. 이게 좀 핵심적인 건데 자꾸 너는 왜 그렇게 논문을 못 쓰는 거야? 뭐 이따위로 논문을 써와 라고 압박하는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지도 교수님. 아니 모든 지도 교수님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지도 교수님이 가끔 자꾸 본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뭐 논문 하나 못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논문 못 쓰면 뭐 인생이 이상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논문 못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이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논문이 안 써지는 거지 논문을 못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컨설팅을 뭐 잘 했겠어요. 저도 옛날에 개판으로 컨설팅을 했지. 근데 컨설팅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오래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컨설팅의 비결도 생긴다고. 요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절대 논문을 못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아니다. 숫자 감각이 하나도 1도 없다.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분들이 논문을 못 쓰는 거는 결국 뭔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교수님이 사실 그 방향을 잡아줬어야 되거든. 근데 방향을 잡으라는 교수님이 방향은 안 잡고 그냥 쉐리 그냥 욕만 하고 있으니 이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스스로를 그냥 비하하는 심리적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교 밖으로 들고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되냐면 본인이 논문을 못 쓴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이거죠. 논문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논문이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학생인데 학생이 논문 잘 쓰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면 저는 학생 중에 논문 잘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 학생들 중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학생인데 난 논문 잘 쓰는데 라고 굉장히 우월감이나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미안한 소리지만 당신은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논문 한 3, 4편 정도 써놓고 내 이 정도면 논문 잘 쓰는 거지 라고 아주 자신감이 풍만한 사람이 계신다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논문 잘 쓰는 거 아니라고. 논문의 세계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자기 인생 통틀어 가지고 논문 한 번 써본 적 없는 학생이 대학원이라는 곳에 왔다 해서 그리고 만약에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대부분은 석사보다 박사가 논문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이 석사와 박사 간의 차이는 그냥 0.0000001mm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도찐개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소리인데 본인들 논문 잘 쓰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논문 잘 쓰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방향성을 본인 스스로가 잡고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논문을 기가 막힌 논문을 써온다? 그러면 뭐 괜찮긴 한데 그는 뭐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논문만 그냥 방향성을 잘 잡았다 이거지 모든 논문을 방향성을 잘 잡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논문은 학생들이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없는 영역인데 지도 교수님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지도 교수님이 어차피 학생들은 논문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줬어야지. 지도 교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성 잡아라고 있는 사람이 지도 교수님 아니냐 이거예요. 방향성이 잡히면 논문 잘 쓸 수밖에 없다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겠는데 어디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구 문제를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풀어야 내가 이 푼 결과가 선행 연구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이 방향을 잡았는데 내가 글을 못 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이 논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을까? 이거는요. 이 방향성만 제대로 잡히면 얼마든지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혔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이제 뭐 선행 연구의 동향도 있고요. 선행 연구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오는 연구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 필요성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동향에서 나오는 모든 내가 찾았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삼아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논리적인 거지. 논리적인 게 딴 거 없어요. 근거를 제시하면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근거도 찾지 않고 본인 그냥 일상 경험에 의해서 나온 아이디어성으로만 그냥 연구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거가 본인 주관적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못 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근거,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의 동향으로 내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니까 설득이 되잖아. 그러면 이 연구 필요성에서 의해 나온 것을 내 연구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떻게 이 방법론을 설계를 하는 거죠. 이 설계에서 나오는 게 대도방 아닙니까? 대상 도구 방법. 어떤 연구든지 간에 대상 없어요. 대상 없는 연구가 없어요. 도구 없는 연구가 없다고. 방법 없는 연구가 없다고. 그러면 이 대도방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게 뭐 양이든
질이든 어떤 방법을 쓰든 뭐 양에서도 실험 연구를 하든 아니면은 뭐 그 뭡니까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든 실증 연구도 뭐 사례 연구를 하든 뭐 문헌 고찰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뭐 각종 기법들이 다 있다고요. 이런 분석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연구 필요성으로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뭡니까? 결국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이 이론적 근거와 차별화된 이 한계를 극복한 거니까. 이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되고 이 차별화가 된 것에서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무적 가치까지 뽑을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결과에서 논의를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특히 연구 설계할 때 대상 도구 방법에서 내가 다 하지 못했던 또는 내용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제언을 해주고 연구의 제한점이죠. 그리고 후속 연구 과제로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내 연구 주제에 맞게끔 그렇게 잡았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연구지. 이게 연구 아닙니까? 그게 뭐 실험이 됐든 데이터 분석이 됐든 뭐 설문조사한 데이터 분석이 실증 연구죠. 실증 연구가 됐든 질적 연구가 됐든 이런 방향을 교수님하고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잡아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잡아주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학교 밖에 와가지고 나는 논문 못 써요. 교수님한테 욕만 쉐리 얻어먹고 나는 바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상담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가 무슨 뭐 심리 상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방향 잡으면 쓸 수 있다. 방향을 잡아봅시다. 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게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컨설턴트가 또 다른 지도교수가 되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요? 뭐 한 거예요? 이거 해오세요. 숙제 내주고. 이게 컨설턴트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방향을 잡아줘요. 방향을. 그리고 본인이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부터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방향 잡고 자 이제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죠?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답이 딱 나오잖아. 그 자료를 찾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료를 찾고 이 자료 찾은 걸 가지고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근거 제시할 부분 근거 제시하고 또 설명할 부분 인용해올 부분 인용해오고 내가 분석할 부분은 분석해서 집어넣고 이제 이거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내용들이 만약에 어디에서 가져오는 내용이다. 인용문이다. 이러면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표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유사도. 자, 유사도율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카피킬러나 터니닛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또 교수님들이 요거에 많이 의존해요. 쎄 빠지게 내가 진짜 열심히 연구 설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도 인용해오는 부분에서 내가 인용에 대한 스킬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유사도율이 뭐 몇 프로가 나왔네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 본질이 막 왜곡돼서 논문 못 썼다. 논문 개판이다. 막 집어 던지고 리젝트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잘 해놓고 인용 잘못해가지고 또 욕 들어먹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상 옛날도 아니에요. 물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사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편집 작업을 또 별도로 실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제가 AI를 이용을 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처음에 내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논문 빨리 쓰기 위해서, 논문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잘 쓰고 빨리 쓰기 위해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분석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자꾸 뭘 쓰려고 하지 말고 방향성부터 잡아라. 방향성부터. 그러니까 왜 이 연구를 하는지와 어떻게 이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근거 제시를 100% 해야 되는 연구가 있고 정말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근거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적 성격이냐, 탐색적 성격이냐, 또는 복합적인 성격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은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맨 땅에 삽질하는 듯이 갑자기 문제를 톡 던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탐색적 연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이게 독자들, 특히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또 학회 논문 같은 경우에 1차적인 독자가 누굽니까? 심사위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혼잣말로 그냥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은 제시를 해주면서 내 연구 문제를 던져줘야 이게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논리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근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선행연구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행연구조사도 요령이 있죠. 선행연구조사의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요 선행연구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논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법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분석 기법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논문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안에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가. 논문은 소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논문은 소설 같은 거하고 달라요. 소설은 말 그대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있다면 계속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논문은 안 그래요. 약간 구조적이에요. 약간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위에 했던 내용이 밑에 또 나와야 되고, 그 내용이 그 밑에 또 나와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논문은 약간 그 안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남의 연구도 빨리 볼 수 있다고. 필요한 부분만 탁탁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남의 논문을 읽지 말고 뜯어봐라고 하잖아요. 뜯어봐라고. 그게 구조니까 필요한 부분만 탁탁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뜯어보는 방식으로 남의 연구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제 어떤 공부 차원에서 선행연구조사가 아니라 내가 순수한 공부 차원에서 본다면 1페이지부터 쭉 읽어가면 좋죠. 정독을 해서. 근데 선행연구조사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선행연구조사는 속독이 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뜯어보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고, 그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는 논문의 메커니즘 안에 구조적인 그런 설계 도면 같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요 처음에 분석 방법을 대입을 해오면 되니까 요 두 개가 잡히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콘텐츠를 수집하잖아요. 자료 수집을 해서 뭐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편집 과정에서 AI를 이용한다면 논문 쓰는데 소위 말해서 소모적인 시간들, 아주 불필요한 시간들, 요런 시간을 로스 타임이라고 하죠. 로스 타임. 요런 부분을 확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줄여져야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잘 쓰면서도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급적이면요, 여러분들 저도 컨설팅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는 이 논문을 처음에 쓸 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학생분들이 좀 잘 알고, 계획부터 잘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못 쓰겠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항상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계획 때 이런 게 세워지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지내오다가 이제 급박하게, 이 과정까지는 지도 교수니까 별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 뭐 본심이 들어간다, 예심이 들어간다, 이런 심사 과정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던데. 또는 다른 교수님이, 야,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막 내니까 이제 와서 논문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두 달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새로 써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요때 이 짧은 기간 안에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루 종일 논문만 쓰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일이 있고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니 거의 죽어나는 상황인 거지. 이 상태에서 논문을 빨리 쓰겠다. 뭐 쓸 수는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에 논문을 쓰는 시초부터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 동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문을 쓸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쓰면은 논문을 상당히 잘 쓰면서도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을 다 경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껴서 빨리 쓸 수 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새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 이제 저희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들 제가 AI로 막 편집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면 막 놀래가지고 막 눈이 동그래집니다. 세상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도 자 요렇게나 변했나 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 것들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뭐 각가지 뭐 어떻게 보면 잡기술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논문 내용에 아주 중요한 엑기스 내용은 딱 지키면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들 요령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소모적인 시간을 잘 관리를 한다면 정말 좋은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게 되네요.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